후보가 되고 나면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네, 이제 그렇죠. 전체 후보가 되다 보니까 전체 의견을 아우를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게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죠. 그래서 통례적으로 후보 측에 있는 대표자 한 분하고 그다음에 당에 있는 대표자 한 사람을 2인을 붙여서 그다음에 선대위를 구성합니다. 이번 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제 조정식 조정식 그 의원. 의원께서 네. 나오셨고 그다음에 당 쪽에서는 그 사무총장을 윤관석 네, 의원이 윤관석, 예, 사무총장을 사무총장님.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이제 카운터 파트너가 돼서 선대 구성 전체의 골격을 좀 짜놓은 상태고요. 앞으로 후속적인 세부 사항도 다 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함께 그럼 경선에 참여를 했던 이낙연 후보님, 그다음에 추미애 후보님, 정세균, 그다음에 김두관, 박용진 이런 후보님들의 역할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이제 선대본부에 다 들어왔죠. 그래서 예. 이낙연 후보님이나 또 정세균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그 상임 고문단으로 예, 예, 상임 예. 고문으로 일단 그 직책을 맡으셨고 그다음에 추미애 후보는 명예선대위원장 네, 네. 이렇게 받으셨고 그다음에 김두관 후보, 박용진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공동선대위원장. 뭐, 그래서 그 경선 과정에서 흩어졌던 그런 어떻게 보면 체제들이 지금 당을 중심으로 하나로 쭉 모아가는 그런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볼 때는 뭐 큰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실무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그러니까, 실무자들도 네, 각 캠프에 있던 분들을 자기 특성에 맞게끔 네. 그 골고루 배치되는 음, 과정을 좀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비서실 쪽에서도 그 박홍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서실장이죠. 박홍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이재명 후보 쪽에서 일하셨던 분이고 네, 또 최인호 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이낙연 후보 캠프 네. 쪽에 일했던 분이거든요. 같이 이렇게 좀 했고 또 부실장 같은 경우에도 전준호 의원, 허종식 의원, 전징상, 강희용 이분들이 각각 각 후보 측에 음, 한 분씩 선발된 겁니다. 그러니까 천준호 의원 같으면 이재명 캠프 쪽에서 네, 오셨고, 그다음에 허종식 의원 같은 경우는 이낙연, 네. 또 강희용 같은 경우에는 추미애 이런 음. 식으로 해서 골고루 안배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네네. 그 사실 어떻게 보면 네.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간판으로서의 역할이랄지 그다음에 그 각각 유세 현장이나 이런 데 쫓아다니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할 거고 실무자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뭐, 그 실무자들은 어차피 예, 당의 실무자들이 이제 대거 예, 이제 체제를 갖출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제 그 후보 캠프 쪽에서도 일하는 실무자들이 물론 있어서 같이 합류를 하게 되지만 이 당 조직이라는 게 사실은 당의 일상적인 운영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선거 과정이기 때문에 선거 과정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놓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당에 있는 지금에 있는 당료 실무자들과 그다음에 캠프 쪽하고 자연스럽게 합류가 돼서 그렇게 진행이 될 상황입니다. 네, 네. 저희가 참 좀 걱정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서른 의원 같은 경우에 워낙 이낙연 캠프 쪽에서 이낙연의 측근이기도 했고 이낙연 후보의 측근이기도 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동한 건 있는데 또 약간 좀 소극적인 모습을 좀 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서른 의원이. 이제 본인이 형식적으로는 예, 그 상임 그 공동선대위원장, 예, 공동선대위원장을 수락을 해서 형식을 받았기 때문에 네네. 형식적으로는 이제 캠프에 합류한 이제 형태가 된 것이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좀 이재명 후보 측과 반대적 입장에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뭐 좀 시간이 얼마 지났습니다만 마음이 좀 덜 풀릴 수도 있겠죠. 아직 뭐 아쉬운 예, 마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다 화학적 결합을 상당 부분 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물리적인 결합이 중심 먼저 이제 먼저 우선인 형성이 거고. 되고 이제 예, 시간이 지나면서 같이 일하고 예, 의견도 나누고 이제 과제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이러면서 점점 녹아 들어가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강도에 따라서 또는 이제 그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빨리빨리 녹아드는 경우도 있고
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네. 천차만별이지 않겠습니까? 다만 이제 서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선 과정에서 좀 발언을 좀 세게 네, 했었고 네. 그랬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께서 국회에 와서 첫 연설을 할 때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첫 연설을 할 때 만나서 이재명 후보께서 이렇게 껴안아주는 그런 이제 퍼포먼스도 하고 친밀감을 이제 과시하기도 했는데 아직은 뭐 저는 뭐 크게 무리 없이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네. 본인의 개인적인 어떤 퍼스널리티가 특성 자체가 이제 자기 의사에 대해서 가감 없이 그렇게 얘기하는 편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볼 때는 이건 뭐 결합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뭐 큰 틀에서 봤을 때 점진적으로 잘 화학적 결합해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물리적 결합, 화학적 결합, 과학 시간에. 자, 그 또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 좀 일부 좀 반동 세력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송영길 탄핵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 국면에 정말 황당해가지고 좀 깜짝 놀랐어요. 예? 그 민주당 그 경선 자체 결선을 해야 되는데 결선 투표 안 했다고 하면서 송영길 탄핵을 외치고 당 대표를 지금 민주당에 민주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민주당의 경선 룰에 따라서 규칙에 따라서 지금 확정된 후보를 갖고 또 후보를 흔들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일부 세력들이죠. 일부 아주 극히 일부 세력들. 제가 이제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 이제 요게 사실은 저 정세균 후보께서 사퇴하시면서 네네. 바로 문제가 된 겁니다. 아. 이제 이거를 사표로 처리할까 유효표로 포함시키느냐 빼느냐 이제 이거 갖고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사실 그 문제 때문에 선관위에서 회의를 했어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선관위 해석 결과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도 그렇게 해왔고 그 다음에 당원 당규에 너무나 명백하게 네. 그러니까 사표를 제외한 유효표로만 결선 투표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딱 돼 있기 때문에 이건 해석상의 여지가 없다 해서 선관위의 유권 해석을 이미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선이 끝나자마자 그 이제 선관 유권 해석이라는 건 중앙선관위를 말하는 그렇죠, 거예요. 민주당 선관위가 중앙선관위. 아니고. 아니 민주당 민주당 내 민주당 내 선관위에서. 선관위에서 네. 거의 경선 네네. 경선 관리를 하니까 거기서요. 그래서 이제 그 민주당 경선관리위원회에서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선이 끝나자마자 이제 애매한 투표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해석 권한이 그러니까 당원 당규 해석을 1차로 경선선거관리위원회에서 했지만 이 해석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당무위원회에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당무위원회에서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할 것을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당무위원회를 다시 열은 거예요. 네. 당무위원회를 열은 결과 이거는 해석상의 문제가 없고 다만 좀 오해의 소지가 돼 있다. 약간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서 결론을 낸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그 당의 당원 당규에 나온 대로 절차를 거쳐서 이행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뭐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곤란하고요. 충분하게 민주적 절차를 거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우리 당내에서만 쳐다보면요. 당내에서만 쳐다보면 어떻게 보면 후보라고 대통령 후보라고 하는 그런 직책을 놓고 여러분들이 경선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상대방의 단점도 보고 우리 후보만이 가지는 좀 특성과 장점에 대해서 좀 강하게 어필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서로 경쟁 관계를 갖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오늘 오후 2시면은 우리 국민의힘당 후보도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상대와 상대의 문제로 이제 전환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내부 문제에 있었을 때는 조금 갈등 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상대 후보가 이제 명확해지고 상대와 우리의 문제로 이제 재편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언론도 이제 그렇게 보기 시작할 거예요. 재편되기 시작하면 그때는 뭐 다소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민주당을 그동안 사랑했던 많은 분들은 결국은 우리 민주당의 이름으로 함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지금 아까 얘기했던 선대위 구성이라든지 또는 향후 정책 방향도 전체 의견을 모아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그
최근 들어서 이제 뭐 또 대장동 사건 관련되는 게 조금 더 잠잠해지나 했는데 뭐 네. 여러 가지 또 이름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뭐 최측근에 뭐 유동규랄지 그다음에 뭐 누구 여러 가지 이름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더 이상 이제 대장동 갖고는 뭔가 더 이상 나올 건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이거는 사실 이재명 지사에게 상을 줘야 될 일이지 이게 비난받을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나요? 대장동은? 그러니까 이제 대장동의 문제는 이제 이게 사실 국민적 공분을 사는 거는 첫 번째는 이제 그 뇌물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뇌물 문제고 이제 돈의 흐름상 돈을 갖다 이제 어떻게 보면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불합리한 뭐 권력을 행사했다든지 또는 뭐 야합을 했다든지 이런 것이 이제 가장 큰 국민들에게 공분을 사는 문제인데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그 돈 문제를 추적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한테 명확히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뭐 저 잘 알다시피 그 저기 누구죠 그 아들 곽상도 아들 곽상도 곽병채 죄송합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50억 원 상여금을 준 거 네. 이건 뭐 누가 뭐라도 좀 이거는 이해가 좀 되지 납득이 않고요. 안 되는 거죠 이게 네, 어떻게 납득이 안 납득을 해요? 되고요. 네. 또 우리 저기 뭐 박용수 특검인가요? 네. 그분 친인척한테 뭐 100억 원이 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구체적인 돈의 흐름이 왜 갔느냐? 대체 이 사람들이 어떠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돈이 갔느냐? 네. 이걸 파악하면 이건 그 뇌물의 그 형성되는 과정이라든지 권력이 개입된 과정을 아주 소상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논의의 초점은 뇌물로 본다면 그쪽을 접근하면 돼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의 기존 수구 언론이라든지 우리 그 국민의힘 당에서는 뇌물 문제로 접근하다 보니까 뭐 자기네 편 사람들만 관련되고 그리고 실제 그 고문을 있었던 전 의원들이 뭐 원유철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뭐 일정한 고문료를 받았다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네. 그런 것은 다 자기네 당과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돈 문제를 갖고 따지니까 이게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정책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니까 설계를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설계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건데 그렇다 그러면 이 설계가 나오게 되는 과정의 문제를 짚어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재명 후보는 처음부터 이게 막대한 개발 이익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돼서 공용 개발을 하기를 원했어요. 그렇죠. 공용 네. 개발을 하면 그 모든 개발 이익을 환수를 하니까. 그런데 그거를 당시에 국토부나 또는 행안부가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또 성남시 의회도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박근혜 정부 시절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이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공영 개발을 반대했던 그 주축 세력들 만약에 이게 정책의 잘못이라고 해서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부터 먼저 조사를 해야 돼요. 조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유동규 이제 네, 도시개발공사에서. 본부장이 이제 네. 본부장이 계속 이제 논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동규 본부장에 대해서 뇌물의 건에 대해서는 뭐 700억이 어쩌다라고 말뿐이 있는 것이지 실제 김만배가 주장하는 것은 5억이 채 안 되는 돈이 건너갔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유동규 본부장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물 사건으로 따져도 유동규 그 본부장이 별로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그다음에 정책적 실패로 문제를 삼는다 하더라도 그 이전 문제를 삼아야 되고 정책적 실패에 문제가 있었다면 어느 정도의 정책적 실패가 문제가 있었는지를 따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구도 속에서 민영 개발로 갔으면 100% 화천대유가 다 이익을 볼 것을 그렇죠. 이거를 바꾸어서 정부가 반대를 하니까 민관 합동 개발로 해서 먼저 50%를 환수하는 것으로 해서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됐고 이거에 대해서는 이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남시의 이익을 위해서 많이 환수를 했잖아요, 네, 그거를. 50% 환수를 네. 했죠. 한 6천억에 가까운 돈. 근데 도대체 배임 얘기는 그럼 도대체 왜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실체도 없이 왜 자꾸 배임을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황당한 얘기인데. 그래서 만약에 배임의 문제를 삼으려고 하려면 예. 결국
이런 구조를 짠 게 문제라고 해서 배임의 문제를 삼으려고 하려면 처음부터 공영 개발을 하는 거를 해줬어야 돼. 그러니까 공영 개발을 하는 것을 막은 사람들이 더 큰 배임이죠, 사실은. 네, 더 큰 배임이고 그거를 더 문제 삼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요, 네, 네, 예. 맞습니다. 그 이재명 지사 그 관련돼 가지고 최근에 또 정말 어처구니 없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로봇을 뒤집었다 그래가지고 로봇 인권, 로봇 감수성 뭐 이런 얘기 기사 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이제 황당한 게요. 예전에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 현대자동차에서 예,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로봇을 만드는 그 세계 네네. 첨단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 인수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이제 스팟봇이라고 그 이제 로봇개죠, 로봇개. 네, 로봇계. 예, 로봇개가 이제 움직이는 이제 그런 걸 많이 이제 우리 그 유튜브나 이게 많이 보여줬습니다. 네. 그런데 그 장면에서 보면 그 로봇개가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만든 로봇개가 얼마나 안정적인지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옆에 있던 그런 그 연구진들이 연구원들이. 막 발로 찹니다. 네, 맞습니다. 발로 그걸 차고 봤죠. 예. 작대기로 막 밀어요. 예, 예, 그랬죠. 넘어지나 안 넘어지나. 예. 그랬는데 전혀 안 넘어지고 그걸 버티면서 예, 넘어졌다가도 다시 또 복원하고. 다시 또 일어나고. 그래서 그것이 아주 획기적인 기술력이라는 것을 그거를 보여준 겁니다. 네. 아마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로봇개가 이렇게 딱 있으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좀 만든 건데 얼마나 안정한지 진짜 이게 제대로 된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만든 정도 수준의 것이 이상이 되는지를 테스트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밀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것을 사물로 인식하고 우리의 도구로 인식해야 될 문제지 이거를 생명으로 인식을 해서 한다면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 로봇한테 앞으로 어떻게 일을 시키겠습니까? 그럼요. 로봇한테 무거운 짐을 어떻게 맡기고 로봇한테 독극물 제거 같은 일을 어떻게 시킬 거고 네. 로봇한테 그 위험한 일을 어떻게 시키겠어요? 그럼요. 예. 지뢰 탐지 로봇도 있고 그러는데. 예, 그거 시켰다 잘못하면 로봇의 생명이 그 작동이 멈추는데 그러면 그 로봇의 그 로봇 권리는 그 권리는 대체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새로운 죄명이 나올 것 같아. 로봇 살인죄라는 어떤 그래서 그런. 사물은 사물로서 네. 인식을 하는 거고 그 사물로서 인간의 도구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인간의 도구로서 제대로 작동할 것 같으냐 안 같으냐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후보자께서 하신 것이지 그것을 뭐 로봇을 학대하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 앞으로 기계에 우리 그런 거 주장하시는 우리 조선일보에서 그게 나왔던가요? 저 신문사는 잘 모르겠는데 해당 신문사 그 윤정기 같은 거 그거 너무 학대시키면 안 됩니다. 예. 그 처음에 그 윤정기 밤새 그 찍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윤정기가 불쌍하잖아. 맞습니다. 이거 그렇게 이거를 비판하는 건 좋지만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비판을 해야지. 네. 참 이번 대선 과정이 참 어처구니없고 진짜 황당한 일이 진짜 비일비재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게 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재명 지사의 성격이 원만하지 않고 굉장히 난폭하다라는 거를 일부러 그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기 위해서 그런 보도를 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한국경제였던 것 같아요. 최초 보도가. 아 그래요? 예, 네. 경제신문에서 최초 보도를 한 것 같고요. 그 앞으로 한국 경제 관련해서 무슨 일을 할 때 기계를 24시간 돌린다든지 주 52시간을 위배한다든지 하면 그건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뭐 여론조사 기관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긴 하는데 뭐 어떤 데는 이재명 지사가 이기는 걸로 나오고 또 어떤 데는 이재명 지사가 좀 지는 걸로 나오는 그런 여론조사도 있고 지금 향후 어떤 변수 예측 가능한 변수 같은 게 있을까요? 이재명 지사.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 변수라는 게 결국은 선거라는 게 상대와의 그렇죠. 어떤 네. 경쟁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2시에 이제 국민의힘당의 후보가 이제 누가 결정이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결국은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장동 문제 또는 이 고발 사주 문제
이런 문제는 아마 선거가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이거에 대한 진실 여부를 계속 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하고 누가 붙어야 더 유리할까요? 뭐 유리하고 불리하고 보다도 결국은 이런 구도 같습니다. 이런 구도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대한민국이 더 발전된 대한민국으로 갈 예. 것인가 이런 구도 속에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뭐 과거에 뭐 선진국이냐 아니냐 갖고 뭐 진짜 대포 한 잔 먹으면서도 논쟁이 예? 많이 일어나던 때가 있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근데 작년에 유엔 산하 유엔 무역 개발 회의에서 우리가 당초에는 A 그룹에 속해 있었습니다. 네. 아시아 개발도상국에 속해 있었는데 이제 B 그룹 선진국 그룹인 B 그룹으로 이제 이제 옮겨갔습니다. 이게 옮겨간 배경이 전 세계의 나라들이 이제 대한민국은 선진국이야. 더 이상 A 그룹에 있으면 안 돼. 그래서 B 그룹으로 간 거거든요. 이제는 자타공인하는 선진국이 된 겁니다. 그럼요. 유엔에서 공인을 한 거잖아요. 공인한 거고 뭐 이건 자타가 공인하는 상황이 네. 된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향후에 그 대통령 되시는 분이 이런 선진국에 대한 대한민국을 더 발전시키는 미래를 개척하고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면 네. 우리 국민의힘당과 우리 민주당과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당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있으면서 안타까운 일이 좀 많았습니까? 그 자원 외교한다 그러면서 공기업들 40조에 해당하는 부채를 남겨주고 또 갑자기 난데없는 4대강 사업한다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하천을 저렇게 썩게 만들고 무수한 문제를 많이 일으켜놨지 않습니까? 또 박근혜 정부 지금도 한일 외교에 경색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때 그 위안부 할머니 합의를 뭐 억지로 뭐 보게 한 거 아니에요? 네. 예? 우리가 오히려 주장해야 될 일을 우리가 오히려 거꾸로 진짜 돈 몇 푼 받고 합의해줘 노력하는 듯한 그런 형세를 취하면서 지금도 이게 외교의 불씨가 됐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존심을 흔들어 놨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물러가라 외쳤겠습니까? 이런 구도 속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과도 많아요. 다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일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죠. 문제점도 많이 있죠. 네. 하지만 국가의 전체의 큰 틀을 얼마큼 국격을 높여가고 우리 대한민국이 잠재력 있는 국가로 만들 수 있었느냐 또 앞으로 만들 것이냐 이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요. 예. 이게 사람이 어떻게 모든 걸 100%다 잘할 수 있겠어요. 한 가지 불만도 없이 모든 국민에게 다 만족시켜주면서 모든 분야를 다 잘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전체주의 국가가 되는 거죠. 세상의 이치라는 것이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것이고 네. 우리 공평하게 나누려면 좀 세금도 좀 더 많이 걷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세계 공존의 길을 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출하는 만큼 수입도 또 해줘야 되는 거고 이런 균형을 맞추는 이런 시스템이 되게 중요한데 저는 우리 국민의힘당이 과연 당적인 차원에서 우리 국민들한테 무슨 비전을 보여주었나? 이번 경선 과정에서도 그냥 이재명 후보 그냥 뭐 이런 속된 말로 해서 이재명 후보 그냥 욕하기 깨기에 그냥 집중하고 뭐 대장동 말도 안 되는 사건 들추면서 프레임 씌우고 이런 역할밖에 더 있습니까? 이번 국정감사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국가의 비전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는 준비를 전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있는 후보들 몇몇이 보면 대부분 다 검사 출신들입니다. 검사 출신이란 분들이 대부분 뭐 범죄인 잡아다가 이거 이실직고해 안 하고 따주고 뭐 예전 같으면 욕하고 때리고 했던 거 아니에요? 네. 어떤 국가 운영의 식견이라기보다는 범죄를 실토하게 만들고 문제가 안 풀리면 때로는 강압적인 수사를 하는 그런 행태에 젖어 있던 분들이 대부분 그쪽 당 후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국가를 어떻게 발전시킬까라고 하는 근본적인 안목을 갖기가 사실 어렵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미래, 뭐 과거의 잘잘못 이런 거는 공과 과를 가지고 따질 건 따지는 겁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미래, 더 발전된 모습을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어느 후보가 나와도 저는 이번에는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거다 이렇게 믿고요. 결국은 누가 더 유리하다 이런 차원의 문제보다는 우리 이재명 후보가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국민에게 보다 명확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함께 나갈 수 있는 틀을 만들고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그럼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여러 차례 그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수도권에서 이 뭐 시장이 되거나 지사가 되거나 이러는 경우에 압도적으로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 뭐 영남이나 호남처럼 압도적인 지지율을 받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50%좀 예, 넘게 예. 52, 3% 받고 뭐 또 47, 8%는 또 상대당을 또 좀 지지하고 이렇게 해서 보통 당선이 되는데 이거를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한 45% 이상의 반대를 안고 시장이나 지사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시장이나 지사 분들이 보통 도종 시정 평가를 하게 되면 우리 호남이나 영남 쪽에 계신 분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이미 반대를 안고 시작하니까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워요. 그런데 참 예외적인 경우가 우리 이재명 후보입니다. 도지사 시절에 60%가 넘는 도정 평가를 가지고 항상 1등을 해온 겁니다. 8개월 연속 1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경기도민들한테 신뢰감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도민들이 원하는 개개인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뭐 정치라는 것이 다 충족시킬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경기도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민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그거를 제대로 실행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60% 이상 평가가 나오고 계속해서 1등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배경에는 참 통찰력과 그다음에 적극적인 실행력,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민과 함께하는 그 공감 능력 이런 것이 함께 에너지를 발휘해서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재명 우리 후보께서 진짜 뭐 차기 우리 좀 대선에서 승리해서 대통령이 되신다면 저는 우리 국민들하고 잘 공감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뭐냐 그걸 잘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실행력 있게 추진력 있게 일을 잘 집행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을 집행하다 보면 그 안에 그늘도 있고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부작용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 저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예. 조금 이제 좀 다른 얘기.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한국일보에서 이제 보도를 한 게 뭐냐면 대검이 이제 우리 서울의 소리를 사찰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한국일보에서 최초 보도를 했고 이게 이제 서울의 소리에 이제 출연하셨던 이제 민병덕 의원이 이제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작년 총선 전에 작년 총선 전에 3월 6일 날인가 저희 쪽에 이제 출연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보자 X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요번에 이제 그 고발사주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고발사주 사건에 이 고소장에 그대로 들어가 있다. 고발장에 그대로 그게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또 있어요. 혹시 그 내용 아시나요? 글쎄요, 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참 이게 검찰의 행태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 검찰에서 봤을 때 혐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미리 조사하고 그 조사한 거를 축적해 놨다가 필요할 때 하나씩 그 꺼내서 쓰는 예전에 무슨 더킹이라는 그 영화 있었습니다. 그 검찰의 수뇌부가 이제 활동하는 거를 갖다 보여준 내용이었는데
그 내용이 진짜 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그러니까 아마 이 건도 아마 그런 연장선상이 아닌가. 네.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 저도 좀 부담이 돼요. 이것도 사찰하고 있나. 지금 대검에서 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보면서 항상 체킹해 자기하고 반대하는 목소리를 갖고 있거나 비판하면은 항상 이거를 체킹하고 두고 있다가 네. 요거를 쫙 이제 좀 쌓아두고 있다가 어떤 사건이 터지면 그때 꺼내서 연결시키는 네. 그래서 억지로 이어가는 좀 이런 과정에 좀 능숙능란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고 네. 진짜 이번 대선에서 이겨야 진정한 검찰 개혁을 이룰 수 있다. 그럼요. 예, 예. 이게 말이 그렇지 현재 검찰총장이 있고 그 밑에 검사들이 있어서 고발 사주 의혹을 받고 이게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추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거는 국가가 어떤 행정기관이 지켜야 될 도리를 넘어서 자기네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진짜 무슨 일이라도 꾸밀 수 있다. 네. 이렇게밖에 좀 판단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 이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대선 지면 저도 아마 감옥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대검에서 저희 방송을 계속 사찰을 하고 있다. 저희가 사실 그런 느낌은 있었는데 이게 이제 보도로 직접 나오고 하니까 저희 이제 그 윤석열 일가 피해자분들 그러니까 노덕봉 회장이랄지 정대택 회장이랄지 이분들이 저희 오셔가지고 그렇죠. 매일 방송을 매주 방송을 방송을 하잖아요. 하니까. 예. 그러니까 대검에서 우리를 아마 계속 사찰은 하고 있을 거다 검찰에서 그런 저희가 또 정황에 대한 추정은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게 보도가 나오고 그러니까 저희도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예. 그랬겠네요. 예, 그래서 아마 저도 지금 사찰을 당하고 있지 않을까 대검으로부터. 의원님 어떻게 해요? 검찰에서 지금 의원님도 지켜보고 있는데. 예. 자, 국민의힘 경선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오늘 2시에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제 발표가 된다 그래요. 발표가 된다고 그러죠. 예. 지금 뭐 당원들의 경우에는 또 윤석열이가 조금 앞서 있고 윤석열 후보. 그다음에 민심 쪽으로는 일반 여론은 뭐 홍준표 후보가 조금 앞서 있고 뭐 그런 얘기가 좀 있어요. 유승민, 원희룡 그 두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선까지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있고. 예. 어떻게 보세요? 그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렇게 이제 그 구도가 형성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2시에 발표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이제 윤석열 후보가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제 그 이유는 우리가 예전에 이제 그 시험 보기 전에 벼락치기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벼락치기. 그러니까 밤새 공부를 하면 그 다음날 시험 보면 이제 점수가 좀 잘 나오죠. 근데 이제 그 일반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벼락치기가 안 됩니다. 그 뭐 국민들한테 갑자기 막 얘기한다고 그게 뭐 지지율이 올라가겠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일정 부분 유리하다 하더라도 그거 이상을 만들어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 당원 투표 같은 경우에는 당 조직 그러니까 각 그 국회의원들이나 지역위원장들을 많이 확보해서 지역에서 이제 이 동료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당원 투표 같은 경우에는 그 벼락치기 하듯이 그냥 지역위원회에서 열심히 전화하고 누구 찍어라 계속 독려하면 몇 %라도 더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직력이 조금 더 유리하다 이제 그 그렇죠. 말씀인 그러니까 거죠. 결국은 여론이 아주 압도적으로 센 경우에는 어쩔 수 여론조사가 이제 센 사람이 이기지만 없는데. 네. 이게 그렇지 않고 비등비등한 경우에는 서로 조금씩 이기는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벼락치기가 가능한 당원 경선 쪽에서 승부가 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네. 저는 사실 윤석열 같은 사람이 국민의힘의 그 최종 후보가 되는 것도 참 우리 국민들의 어떤 수준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물음표가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제가 비난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국민의 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일가 비리가 많고 가족들의 비리가 많고 그리고 현 정권에서 임명장을 2번씩이나 받은 사람인데 저런 식으로 배신을 하고 저렇게 가느냐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저쪽 정당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자기네 정당 출신의 대통령 2사람을 구속시킨 사람을 또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준다. 이것도 되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홍준표 후보가 그런 말을 했어요. 뭐 벨도 없냐, 벨도 없냐, 뭐 그렇게 이제 약간 비속어를 섞어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금 그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이 들고 더군다나 이제 대통령이 된다는 거는 우리나라 전체를 책임지는 겁니다. 이게 네네. 뭐 이게 무슨 뭐 권리, 이권 뭐 이런 걸 넘어서서 우리 자신의 운명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한테까지도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것인데 그렇다 한다면 인생의 삶 속에서 다양한 식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사실은요. 경험도 풍부해야 되고. 그런데 올 초까지에게 검찰총장으로서 그것도 특수부 했으면서 그냥 뭐 걸리면은 그냥 조사를 하고 그냥 그 조사를 안 되면 끝까지 파헤치고 문제 삼고 네. 이런 일에 집중하던 사람을 그런 사람을 그 대통령 후보에 올려놓는다는 것 자체가 참 제가 볼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지지하는 분들이 약간 뭐 분노의식을 갖고 있나, 어? 분노의식을 갖고 있나 이런 생각이 되고요. 이거는 이제 분노의식을 갖고 접근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네. 봅니다. 예.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누가 되더라도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이제 싸워야 되는 거고 저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윤석열하고 붙었을 때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제 주변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이제 부담스럽다는 거죠. 네. 과연 어떻게 할지 미지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제일 그 좀 위험한 게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네. 이게 예를 들자면 두 국가가 지금 뭐 미국과 중국이 전쟁 하나만에 뭐 이러는데 투명하면 그땐 전쟁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쪽에서 우리를 침공할 거야. 확실해. 알면은 이쪽에서 빨리 대응을 한다는 거예요. 아, 빨리 대응을 하고 한쪽에는 군사적으로 대응하지만 또 외교적으로도 대응하면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불확실성입니다. 어떻게 할지를 몰라. 어떻게 할지를 모르면 불안하니까 먼저 선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대선에서 승리해서 대통령이 됐다? 어떤 정치를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 본인도 모를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그러니까 네. 본인이 만약에 알 거라서 정리정돈된 사람이면 네. 지금과 같은 말 실수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말하자면 북한에서 남한을 침범한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미국 대통령한테 전화할 거예요. 그거 예상할 수 있는 생각입니까? 그거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상 답변이 아니죠. 네. 아니 그게 그냥 뭐 크게 학식이 있거나 없거나 떠나서 뭐 가장 보편적인 답은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대동단결해서 싸우겠다. 뭐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방위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 네. 그러다 부족하면 주변 국가의 외교력을 발휘해서 도움을 요청하라 하든가. 도움 하겠다. 뭐 이런 차원이지. 뭐 미국 대통령한테 전화하겠다. 이거 상식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노동 52시간 문제가 현장에서 약간 일부 사업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문제가 되고 있도 사실이라서 일반적인 경우는 이 52시간을 지키는 건 좋은데 이런 경우에는 좀 해제할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네, 상식적으로. 120시간. 근데 120시간 해라. 그러면 노동하다 죽으라는 겁니까? 로봇도 그 학대라고 하는데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이게 사과를 하면 사과를 하는 거지 사과를 하면서 그 사과를 개한테 주는 사진을 또 찍어서 올리고. 네. 왜 이렇게 개가 많이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번 대선에서 개한테 사과를 준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야, 이 사과하는 거 개나 먹어라 줘버려. 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그리고 이 손바닥에다 왕자 쓰고 나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저는 진짜 그렇게 봐요. 저 사람 대통령 되면 본인도 본인이 무슨 결정할지 모를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예. 그 주변에서 같이 일해야 되는 참모나 강요 이런 사람들은 대체 어떤 보고를 해야 이게 사인을 제대로 받아 실행할지 그걸 종잡을 수, 그 예측 가능이 안 됩니다. 이러면 이거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북한과 이게 대치하고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엉뚱한 생각을 하면 야 우리가 먼저 공격해서 그럼 빨리 끝내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또 일본하고 좀 독도 문제 때문에 티격태격되지 않습니까? 또 양안 문제 때문에 지금 중국과 우리가 서로 조심스럽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합리적인 이성적 판단을 가지고 회의를 하고 주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이게 황당한 생각을 하고 이게 남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답을 내는 사람이 앉게 되면 잘못하면 전쟁도 일어나요. 그럼요. 이거 저는 진짜 참 공개적으로 진짜 얘기하고 싶은 게 우리 국민들이 참 이거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민주다 아니다 이걸 떠나서 객관적인 인식을 가지고 바라봐야 됩니다. 이래야지 우리나라 같이 지금 뭐 우리가 좀 호주나 뉴질랜드나 외부의 침입 여지도 없고 그냥 우리끼리 정치나 좀 잘하고 말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예? 그럼요. 일촉즉발의 위기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많은 통제 장치를 갖추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 고발 사주 의혹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상상이나 할 일입니까? 아니 여권의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야권에다가 이게 시켜서 줬다는 것이 지금 의혹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일상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진짜로 아마 실제 선거전을 하면 윤석열 후보가 저는 좀 더 손쉬운 후보가 될 거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나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보통의 양식을 가진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모르겠다는 거예요. 너무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윤석열 캠프에 가 있는 우리 국민의힘당 국회의원분들 많은 분들이 계신데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네. 예. 그 원희룡 지사 그 부인이 참 그게 정신과 의사라고 하나요? 신경정신과 의사라고 하는데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발언들을 간간히 좀 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해서 그런 발언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요, 예. 이 선거 정리되면 저기는 선거법으로 고발해야 됩니다. 네. 저건 선거법으로 고발을 해야 되고, 원희룡 지사 부인 예, 강윤영 씨인가요? 예. 네, 뭐 정신과 의사인지 본인이 정신병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본인이 그 의사라는 전문직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이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과학적 추론에 의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쳐서 진단을 하고 그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더군다나 정신과 같은 경우에는 그 환자에 대한 그 진료 과정에서 알았던 정보들을 누설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환자의 그 인격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의료법에 이제 명시가 돼 있는 거고요. 예. 그런데 그 진료도 안 했잖아요. 정신과 의사라는 분이 이제 그런 절차도 거치지 않고 뭐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본인이 그냥 일반인으로서 얘기했다라면 모르겠는데 본인이 의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결국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거는 제가 볼 때 참 기본적인 윤리의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는 본인이 그냥 일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상대 당의 특정 후보의 부인입니다. 정치인의 부인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자기 남편을 도와주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결국 상대 후보를
허위사실을 유포를 한 거예요. 네. 허위사실을 유포를 한 겁니다. 그럼 허위사실 유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죄를 굉장히 크게 다루고 더군다나 그 문제를 지적했을 때 자기가 이런 건 말실수했다라든지 좀 착각을 했다라든지 부적절한 표현을 했다든지 하는 그런 절차도 없이 더 세게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실수에 의한 오발탄이 아니라 작심하고 발언한 작정을 하고 계획한 발언인 작심하고 거죠. 계획한 발언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이런 고의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법적 처단을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네. 더군다나 그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유튜브에서 그 원희룡 후보하고 현근택 변호사인가요? 네. 그 대담하는 걸 봤어요. MBC 정치 인사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이었죠.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했나요? 이거 그런데 거기서 막 소리를 치고 난동을 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저는 이제 원희룡 전 지사에 대해서 이렇게 참 좋은 이미지가 있었는데 네. 이걸 딱 보고 나서 저런 사람은 앞으로 좀 큰일 하면 안 되겠다. 사람이라는 게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고 그 한 국가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그거를 잘 포용하고 아우르고 좀 잘못된 데는 건 잘못된 대로 좀 정상적으로 끌고 가야지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나라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그걸 넘어서서 이번에 국민의힘당 경선 과정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좀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 우리가 더 해서 이렇게 더 만들 수 있다. 이런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누가 더 이재명 후보를 더 많이 욕하나, 누가 더 문재인 현 대통령을 더 세게 비판하나, 이 시합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게 후보층 중에 우리 투표군 중에서 이 좀 우리 민주당 정부에 좀 분노 의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더 세게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더 세게 힐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래서 과연 우리나라 정치 발전이 되겠느냐.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저는 이번 대선만큼은 진짜 우리가 양식과 진짜 원칙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자세로 민주당이 나가서 더 이상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저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뭐 제가 보기에는 저자들이 노리는 건 정권이 아니라 이권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권을 잡아야 이권을 또 확실하게 노리는 거고, 그래서 아마 허수아비 윤석열을 앉혀놓고 자기네들끼리 다 해먹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강렬한 의심이 허수아비 같지 않은데 제가 볼 때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네. 글쎄 모르겠어요. 그 이제 연산군이 이제 그 임금의 자리에 오르고 처음에는 이제 좀 이게 좀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성종의 그 좀 세자로 책봉돼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견제를 많이 받았고 그러다가 이제 성종이 승하를 하면서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됐는데 이 불확실성은 결국엔 나타납니다. 결국에 나타나서 글쎄요. 허수아비 될 것 같지는 않고 주변을 다 허수아비로 만들 것 같은 그런 우려가 전 더 큽니다. 사실은 주변이 있으나 마나한. 그 김건희와 최은순이가 그동안 해먹었던 그리고 여러 가지 범죄 행각 의혹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또 밝혀지는 것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들의 그 비리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을까라는 참 답답하고 한심한 그런 어떤 현실 같은 거 좀 개탄스럽죠, 사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봐서는 이제 국민의힘당의 내부 구조가 이제 그만큼 취약하고 균열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그 국민의힘당 후보군이 적절하고 어느 정도 강력한 좀 대안 세력으로 구축돼 있었으면 윤석열이라는 사람 자체도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뭐냐면
국민은 그 일부 세력들이 볼 때는 국민의힘당에 있는 사람들은 뭐 자기들이 볼 때 일부 배신자고 일부 능력이 없고 일부 문제가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임명한 검찰총장인 윤석열 전 총장을 더 지지하고 더 열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되고요. 네네. 그리고 이 윤석열 총장이 이 야인의 세계에서 정당에 들어갔는데 그 정당 내에서도 그 정당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그 틀에 갖춰진 체계입니다. 근데 오랫동안 해왔던 그런 체계들한테 가지 않고 새로운 사람들한테 다 모여들 정도로 이렇게 됐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국민의힘당의 내부 뿌리가 취약하다는 거죠. 또 뭐 이준석 대표를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당 대표라는 게 사실은 경륜이 필요하고 또 리더십이 필요한데 좀 일천한 경력과 이제 이런 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당 대표가 되는 과정에서도 보면 기존의 국민의힘당이 지나치게 취약하고 허약한 정당이었다. 이제 이런 거를 반증해 주는 것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국뽕 뉴스 좀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 지금 유럽 순방 중이시고 로마 또 교황도 만나셨고 그랬잖아요. 이제 아마 그 교황을 만나면서 그 바이든 대통령보다 먼저 만났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상당히 좀 이슈가 됐었고 네, 또 이렇게 이제 우리 한국에 대한 문양을 만든 데서 같이 얘기했는데 거기에 이제 뭐 독도가 표시하는 네, 그리고 또 우리 한국의 네. 철조망을 모델로 해서 십자가도 만들고 그래서 촛불도 그렇게 만들었죠. 예, 그 촛불도 예, 이렇게 예. 만들고 촛대도 이렇게 네. 만들고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를 좀 많이 해두고 아마 교황께서 하던 좀 애정을 보이는 그런 제스처도 많이 취하고 어떻게 보면 그 2차 대전 이후에 남아있는 거의 유일한 분단 국가이고 네.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을 하고 이런 일련의 스토리 과정을 보면서 또 우리나라는 뭐 산업화뿐만 아니라 또 민주화도 이뤘고 또 언론 지수도 전 세계에서 높은 편에 속하고 또 경쟁력도 뛰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참 한국과 같은 나라가 좀 모델 국가다, 네. 모범 국가다. 또 이 방역에 좀 대처하는 자세를 보면서 또 이 교황께서도 이제 그런 문제를 높이 평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확인되지는 않았지만은 그 일본 기자가 그렇게 물어봤다 그래요. 저 독도는 일본 섬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 아니 아, 교황한테 교황한테요. 예, 예. 이제 그렇게 이제 문양이 돼 있는 거를 아, 예, 갖고 예. 이제 하니까 그러니까 교황께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그 선사례를 쳤다는 거예요. 선사례를 쳤다는 건 이제 그것이 그만큼 이제 그 대한민국에 대한 이제 가능성을 보고 이제 대한민국과의 친밀감을 좀 과시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G20 회의를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뭐 기후 협약 또 회의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헝가리로 넘어가서 네. 한국 헝가리 외교 활동을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이제 헝가리는 이제 그 G20이나 기후 협약 회의를 할 때 좀 일본 그 기시다 총리하고 뭐 정상회담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일부 예측을 좀 했었는데 아마 기시다 총리가 영국으로 올 때 아마 영국에 와서 바이든 대통령, 존슨 총리를 만나는 일정이 끝났을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아마 헝가리로 가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정상 안 만나서 이렇게 뭐 저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뭐 이 정도로 뭐 정리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그 영국 같은 데서는 굉장히 의미를 둔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수소 경제를 이루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소는 이제 청정 에너지고요. 그 청정 에너지이기 때문에 기후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또 심지어는 수소가 연료 전지와 같이 결합을 해서 에너지를 발생할 때는 미세먼지까지 제거해주는 놀라운 효과가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풍력이라든지 이런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재생에너지가 이렇게 변동성이 심해요. 낮에는 뭐 태양광 같으면 높고 밤에는 적고
또 풍력도 바람이 셀 땐 높고 바람이 약할 땐 낮고 그렇기 때문에 셀 때 다른 에너지로 전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야, 그래서 그 셀 때 수소로 전환했다가 그 다음에 약해지면 수소로 보충하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도 세계적으로도 보면 이제 저 사하라 사막 같은데 네. 그런 데는 햇볕이 얼마나 많겠어요. 음, 예? 일조량도 많고. 그렇죠. 네. 그런데 태양광 에너지를 놔두면 그 태양판 에너지를 통해서 수소를 만듭니다. 그러면 수소를 한국으로 가져와서 수소를 갖다가 에너지원으로 쓰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수소는 단순히 연료의 개념이 아니라 네. 우리 일상생활의 근본 틀을 이 그동안은 뭐 화석 연료들이 했던 모든 에너지 체계를 수소라는 체계로 바꾸면서 재생에너지와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델을 그동안 독일 또 일본 이런 데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한국이 그걸 제일 적극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차도 한국차가 뭐 제일 많이 나가 있고 또 트럭 같은 경우에도 그 시온인가요? 그 이제 스위스에도 뭐 예, 다수 예. 수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소 연료전지도 지금 곳곳에서 지금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소 경제, 그러니까 그 에너지 차원으로서 수소 경제라고 격상시킨 모델을 외국에서 많이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수소 경제로 가야 된다. 네. 이제 이렇게 해서 많은 국가로부터 찬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네. 한국은 이런 에너지 전환 시대에 변방이 아니고 팔로우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리더가 돼서 이게 새로운 산업으로 전개되는 거거든요. 새로운 산업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국가 경제를 선도적으로 이끄는 모습을 보여줬다. 좋은 뜻으로 말하면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예. 그 최근에 이제 또 오징어 게임 뭐 DP 뭐 이런 한국 영화 드라마 또 드라마? 난리, 예, 네. 한국 드라마가 또 날리고 그다음에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 저도 좀 잠깐 봤는데 굉장히 신선하고 새로웠던 것 같아요. 근데 네. 뭔가 어디서 봤던 것 같은 비슷한 스토리나 이런 전개도 또 있는 듯 하면서 뭔가 그냥 생활 속에 저건 내 모습인 것 같기도 해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게 난리가 났어요, 오징어 게임이. 그러니까 이제 83개국에서 넷플릭스가 네, 그 이제 서비스를 한다는데 83개국 전국에서 다 1등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건 뭐 최초의 일이고 뭐 가장 많이 이제 그 시청자를 확보한 뭐 1억 3천만 명인가요? 가장 많은 시청자를 확보한 이제 그런 최고 이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그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외국에서 볼 때는 굉장히 발전하고 성장하고 뭐 무기도 잘 만들고 네. 뭐 반도체도 세고 뭐 조선도 만들고 뭐 못하는 게 없는 나라야. 뭐 거기다가 민주화도 이루고 뭐 잘 나가는 나라인데 오징어 게임을 보니까 그 비참한 일상의 모습, 비참한 일상의 모습이 곳곳에 숨어서 그 애잔한 모습을 보면서 한국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 이 오징어 게임의 내용을 보면 서로 약간 상반되는 게 아닌가라는 갸우뚱한다는 느낌을 갖는다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83개국에서 1등을 했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들도 그 내용을 보면서 공감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재밌다 이런 걸 넘어서서 그 애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다 어떻게 보면 인간이라는 게 그런 거죠. 우리가 잘 나갈 때 잘 나가더라도 그런 애절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애절함을.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오징어 게임을 보고 나서 한국에 오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그 굉장히 많아졌어요. 많아졌는데 그 사람들의 의식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을 오징어 게임의 내용을 보고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는 그 애절함을 자기도 공감대를 같이 가고 그 다음에 한국에 갔을 때는 한국의 새로운 비전 있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이런 식 표현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저는 그렇게 봐요. 인간의 본 모습이라는 것이 꽤 나약한 겁니다. 아무리 뭐 훌륭하고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서도 뭐 인간이
뭐 스스로 누구한테나 떳떳하고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럼요. 그런 나약한 모습을 갖고 있는 인간의 본성을 그 자체로 그렸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약한 모습 속에서 이제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해외에서 한국을 방문하겠다는 분들이 그런 두 가지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의 그 얘기도 듣고 싶고 한국의 발전 모습도 보고 싶고. 어, 그래서 더 신비롭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예. 네. 자, 지금 이제 11월 1일부터 이제 위드 코로나 국면으로 지금 전환이 예, 예, 됐잖아요. 예, 예. 예. 지금 그 뭐 백신 접종이나 이런 백신 접종률은 지금 한 75% 정도 되나요? 완료가? 완료가 75% 이제 넘어가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1차 같은 건 80%가 넘었고요. 원래 이제 목표대로 따지면 그러니까 11월 되기 전에 최종 완료가 70%였는데 이제 그 목표를 초과 달성을 했죠. 1차가 80% 넘어갔으니까. 그리고 아마 일주일 내로 최종 8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일상으로 회복을 위해서 지금 하나씩 하나씩 영업시간 제한도 좀 풀고 업종에 따라서 24시간 푸는 곳도 있고 12시간까지 제한하는 데도 있고 사적 모임의 범위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포츠 활동도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의 범위를 넓혀가고 또 그 음성 판정을 받았거나 네. 또는 2차 접종까지 완료된 경우에는 뭐 숫자와 상관없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지금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를 시행한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활동 영역이 넓어지면서 이제 전파될 가능성이 되게 높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뭐 진짜 두 자릿수 이하로 떨어졌던 그런 확진자 수가 위드 코로나를 하면서 뭐 4천 명대, 5천 명대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올라갔었는데 이 확진자가 올라가더라도 사망률은 아직 극히 낮아지는 거예요. 네. 또 중증 환자율은 극히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접종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2차 접종까지 완료된 경우에는 코로나로 확진된다 하더라도 사망하거나 또는 중증 환자가 되는 확률이 굉장히 낮아져서 독감 수준보다도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뭐 그냥 같이 가는 게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80%까지 지금 접종을 했으니까 그 안 받은 20%, 안 받은 20%인데 20% 중에 10%는 그 우리 어린이 학생들이에요. 10대 이하. 근데 이제 어린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의 기본적인 면역성을 좀 갖고 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염되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이 이제 극복을 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도 어린아이들 5살, 6살도 접종을 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도 이제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나머지 20% 중에 10%는 아까 얘기했던 그 어린이 그룹이라고 보고 10%는 이 접종을 받아야 되는데 접종을 안 받는 사람들이 네. 10%인데 이게 인구수로 따지면 한 500만 되는 거예요. 500만. 우리가 5천만이니까. 근데 이분들이 되게 위험한 거예요. 이분들이 되게 위험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분들을 접종할 수 있는 상황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결국 접종한 사람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주고 네. 그래 접종 안 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꾸 이제 좀 제한을 두는 시스템을 둬서 이거를 이제 줄여나가는 게 이제 앞으로의 과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제 해외여행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해외여행도 이제 하나씩 이제 풀어져 나가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태국 지금 저기 어디야 괌도 지금 네. 열려 있고요. 몇 개 나라 한 열어놨습니다. 20개 정도 나라 네, 20개 나라도 나라 되는 것 같은데. 1차로 열었고 그다음에 2차로도 좀 20개 나라 열었고 이제 열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외국으로부터 그걸 받으려고 해요. 외국 관광객들을. 그래서 음성 확인서를 받고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 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라는 증명서 같은 거를 해외 나갈 때 근데 나라마다 좀 달라요. 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PCR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현지에서요? 예, 아니 여기서 여기에서. 출국하기 3일 전에 PCR 검사를 받아서 음성 확인증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래요. 네, 미국은. 네, 미국 그리고 접종 확인도 당연히 가져야 돼요. 네. 예. 그러면 이제 현지에서 그 자가격리하는 것 자가격리가 없죠. 없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자가격리가 네. 없고
거기서 하고 우리나라에 와서도 우리나라에 도착해서도 PCR 검사를 하고 네. 그다음에 집에 하루 있다가 하루 만에 발표하거든요. 네. 딱 이제 음성이다 확인되면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그렇군요. 겁니다. 예. 예. 이제 그동안 조금 많이 그 자영업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민심 위반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조금 더 이제 일상으로 조금 돌아가는 이제 위드 코로나 국면도 됐고, 그리고 또 그동안 이제 자영업자들에게 또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이제 뭐 인센티브를 해야죠. 지원이랄지 예. 인센티브랄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들어갔기 그래서 때문에 이제 저희가 손실보상금을 이미 10월 27일부터 네네. 지금 뭐 좀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코로나 때문에 피해가 아주 심한 그런 업종들이 있습니다. 뭐 여행업이라든지 뭐 공연업이라든지 또는 숙박업이라든지 네.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각 부처별로 해당되는 그 업종의 활성화를 위한 진작 정책을 지금 강구 중이에요. 음, 그래서 이제 이거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진행할 생각이고요. 문체부 같은 경우에는 여행이나 기타 산업과 관련해서 한 4천억 이상 이미 예산이 좀 반영돼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우리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서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 좀 대출도 좀 추가로 알선해주고 또 만기 연장 오는 걸 좀 2월도 해주고 다음에 이제 우리 좀 소상공인들 이번에 고생을 참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위로금 비슷하게 좀 주는 거 여부도 좀 국회에서 좀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네. 예. 그 뭐 이제 일본이나 아니면 유럽이나 이런 몇몇 나라들을 이렇게 사례를 보니까 그 뭐 영업을 중단 국가에서 이제 부득이하게 영업을 중단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나라들은 그 행정명령을 통해서 바로바로 지원금을 하루에 뭐 20만 원, 30만 원 이런 식으로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나라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걸 법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의 어떤 그 부채율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긴 해요. 그 이제 굉장히 뭐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이제 자영업자 중에 한 40% 정도는 이제 폐업을 검토했다 할 정도로 네. 굉장히 많이 위험을 가했는데 이제 미국이나 이제 외국 상하고 우리하고 조금 다른 것이 이제 미국이나 뭐 영국 이런 데는 주로 어떻게 했냐면 주로 셧다운을 했습니다. 봉쇄. 그러니까 아예 네. 다니지를 못하게 했어요. 네네. 일주일이면 일주일 동안 다니지를 못하니까 뭐 이 경제 활동을 하나도 못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때 일괄적으로 돈을 지급을 한 겁니다. 뭐 $10,000씩 일괄적으로 이렇게 지급을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각 업체별로 각 개인별로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 번호가 있어서 전산화가 다 통합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국세 전산망하고 연결돼서 아, 이분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 매출이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다 추적이 가능해요. 아, 그러니까 총액으로 보면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서 지원을 훨씬 많이 한 거 사실입니다. 뭐 네. GDP 규모로 따졌을 때 뭐 미국 같으면 5%, 네. 네. 뭐 일본 같으면 한 2점 몇 프로 정도 되고요. 우리 같으면 뭐 한 1.5% 정도 되는 것 같이 이렇게 지원을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는 이 지자체별로 다 나눠져 있어서 전체를 하나의 통합전산망을 구성하기가 어려워요. 아, 그러니까 업체별 개별 특성을 다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무차별적으로 다 지원을 한 거예요. 아, 반면에 우리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전산망을 통해서 다 관리를 하다 보니까 좀 매출이 주는 데 위주로 주는 데로 지원을 했고 뭐 주는 데만 주느냐 이게 불만이 있으니까 한 번은 그 매출 늘었어라도 좀 일부 좀 주고 어, 이렇게 해서 좀 효과적인 진행을 한 겁니다. 효과적인 진행을 해서 총액 규모로 보면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우리가 적지만 실제 받아야 할 대상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렇게 적은 액수가 간 것은 아니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이런 모든 것이 이제 선별 과정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져서 또 불만의 소지도 생기긴 합니다만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쓴 거죠. 음, 아주 효율적으로 쓴 거고 이 코로나 그 과정을 통해서 이게 국가 채무라는 거는 결국 나중에 가게 되면 다 우리가 갚아야 될 빚입니다. 네. 빚인데 최적의 예산으로 썼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상공인들이 너무 많은 피해를 받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가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올해도 한 4.2% 경제 성장을 하고 수출도 역대 최고를 이루는 해가 될 거예요. 2021년이. 그래서 이런 역량을 바탕으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또는 발전 정책을 펼쳐나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자, 우리나라 뭐 지금 경제 동향이나 뭐 이런 부분 잠깐 뭐 설명을 해주시죠. 아주 좀 경제가 지금 잘 나가고 있죠. 10월달 어떤 경제 동향이나 그 이런 이제 부분들. 전 세계가 이제 그 특히 이제 중국발 이제 문제인데 이제 호주하고 갈등 속에서 전력난이 네, 심화되고 네, 그에 따라서 이제 원자재가 이제 수급이 우리나라 좀 요산수인가요? 그게 안 들어와서 난리라는 거 네. 아닙니까? 요소수? 예, 요소수인가? 예. 요소수. 그래서 이런 그 소재와 관련된 파동 때문에 전 세계에 다 물가가 오르고 또는 이제 물류 대란, 네, 물류 시스템이 이제 코로나 이전 상황에서 제대로 복구되지 않아서 좀 공급망이 좀 와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각국 나라들이 성장률을 다 하향 조정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은 4.2%로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아까 얘기했던 중국발 그런 소재의 어떤 그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좀 우리나라 정부는 능동적으로 잘 대처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동차만 따지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생산량이 엄청 줄었어요. 그 일본도 도요타 같은 생산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는 생산량이 거의 줄지 않았어요. 그러다 그래요? 보니까 상대적인 점유율이 엄청 올라갔습니다. 지금 미국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현대자동차, 현대기아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10% 됩니다. 10대 중에 한 대는 현대기아자동차가 팔린다는 거예요. 그만큼은 이제 큰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런 체계를 공고히 유지하면서 지금의 어떤 성과를 밀고 간다면 우리나라의 대외 경쟁력은 전혀 문제가 없고요. 외평채 같은 경우에 나라가 불안하면 가상금리를 덧붙이거든요.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이자율을 높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가상금리가 반으로 줄었어요. 그 얘기는 한국만큼은 믿을 수 있다. 이것이 금융가의 판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예. 그래요. 아무튼 뭐 이제 다음 주에 이번 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돌아오시나요? 다음 주에 오시나요? 뭐 그거는 제가 네, 7월 아마 7박 8일? 예. 7박 8일 정도 일정인 것 같아서 아마 다음 주인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 문재인 대통령 오시면 그때 한번 제가 또 모시도록 그렇게 하시죠. 하겠습니다. 뭐. 자, 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어떻게 뭐 마지막으로 또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이제 민주당이 이제 원팀이 됐습니다. 우리 선거대책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돼서 이제 하나가 되는 이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국민의힘당 후보자가 결정이 될 텐데 우린 이길 수 있습니다. 네, 누가 그리고 되든. 또 우린 이겨야 됩니다. 예. 그 이겨야만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우리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이제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과제입니다. 네. 그래서 과거 우리 후보 나는 누구 지지해 이것은 결국 우리 대한민국을 더 발전시키기 위한 원동력이었었지 네. 그것이 결국 결과는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를 지지했던 간에 이제는 하나가 돼서 진짜 우리 대한민국이 좌초하지 않도록 더 이상 위기를 겪어서 또 촛불 두고 또 길거리에 나가지 않도록 우리 좀 지지자 여러분들이 좀 함께 힘을 합해서 이번 대선 함께 준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리합시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민주당 원팀 구성 완료. 뭐 이 부분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나눴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 경선 아마 우리 이성만 의원님께서는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될 걸로 예측을 했어요. 국민의당 국민의힘 후보로 나올 걸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원팀이 돼서 자, 윤석열을 무찌르는데 또 열심히 이제 가열차게 좀 투쟁을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더불어민주당 부평갑 국회의원 이성만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